안녕하십니까. 곽자섭입니다. 어, 소개해 주실 때 부산대 사학과 졸업을 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왜 제가 그 양력에 학부를 안 밝혔냐면 자꾸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사실은 서강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로 해놓으면 자꾸 사학과에 오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는 해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뺐습니다. 제가 어떤 계기로 인문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학원부터 이제 사학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오늘 이제 군주론을 이야기하기로 했는데요. 어, 뭐 생각보다 조금 강의 시간이 좀 짧아서 나중에 또 토론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이 군주론 이제 독해 책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거 조금 집중을 하고 관련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의문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이제 토론 시간에 또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2시간짜리 대부분 제가 강연을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금 시간이 짧아서 어, 군주론을 사실 펼쳐서 읽으려고 하면 유명하다고 하고 길이가 별로 길지도 않은데 실제로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안에 나오는 사람도 옛날 사람이고 뭐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덜 유명한 사람도 있고 역사적 사실로 나오고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읽어야 좀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가 그것을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나 관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 여기 강연 제목에 있는 것처럼 권력과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시간 없지만은 그림이 여러 개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마키아벨리 초상화 2개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 초상화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유명한 초상화입니다. 보통 이 르네상스 때 초상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데 초상화를 볼 때 그 사람 인물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초상화도 있습니다만 모르는 초상화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대부분 옆에 있는 소품이나 입고 있는 옷이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신분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대부분 관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면은 지금 눈에 좀 어색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된 그 당시로 말하면 법복이라고 하는 관리들이 많이 입는 옷인데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관리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갑을 한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저것은 아마 마키아벨리를 좀 더 격상시켜주는 의미로 저렇게 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저 장갑을 저렇게 한 손에 잡고 있는 것은 그 고위 귀족 심지어는 황제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키아벨리는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전혀. 그냥 뭐 평범한 중산계층이고요. 그런데 저렇게 해놓은 것은 뒤에 그린 아, 화가가 조금 더 격상시켜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 초상화는 얼굴을 보면은 그래서 유명한 것인데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영민한 얼굴이죠. 나쁘게 보면 겉모습으로서의 대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머리가 저렇게 머리카락이 어, 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런 식으로 다닌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초상화는 살아있을 때 그리지만은 마키아벨리는 살아있을 때 초상화를 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그 당시에는 죽었을 때 임종하고 나면 데드 마스크라고 해서 거기서 습고로 얼굴을 뜨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부분 그 지금 데드 마스크가 남아 있는데요. 그 데드 마스크를 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뒤에 화가들이 그리는 거거든요. 뭐 적시 그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관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렇게 해놓은 것은 마키아벨리 원래의 모습이 좀 들어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굉장히 영악스럽게 그려놓은 것은 아마 그 당시 마키아벨리에 관한 이미 어떤 생각들, 사람들의 여론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마키아벨리를 어떤 면에서 전달하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왜곡해서 전달하는 그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초상화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 초상화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닮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영악스럽게 보이기보다는 좀 어눌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얼굴을 보면은.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자기적으로 뭐 귀족처럼 하는 게 아니고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 책을 들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학자거나 저자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당연히 마키아벨리는 어, 많은 책들을 썼죠. 그래서 저거는 그렇고요. 어, 얼굴도 앞에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상을 그래도 좋아한다. 뭐 둘 다 얼굴을 그대로 나타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바로 대면에서 그린 초상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넘어가고요. 아,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갖고 계신 분은 누가 번역했던 것이건 간에 그것을 펼쳐서 제 첫 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제일 먼저 헌정사랑이 나오는데요. 보면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누구에게 바친다. 그런 말이 딱 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십 종의 번역이 있었는데 100% 틀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로렌초 데 메디치 대인께 이렇게 해놨습니다. 붉은 글씨로 대인. 대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위대한 로렌초 데 메디치 전하에게 각하에게 위대한이라는 것과 각하나 전하가 붙어 있어요. 그 둘 다 아주 잘못된 것인데 그 위에 판본에 따라서 라틴어로 된 것도 있고 이태리어로 나와 있는 것도 있으면 그 뜻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라틴어로 마그니피쿰, 이태리어는 마니피코, 이 영어로 보면 매그니피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원인데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잘못 썼냐면은 영어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태리 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이 메제스티 하면 폐하나 전화가 되는데요. 공식 칭호죠. 엑슬런시, 히스 엑슬런시 이러면 각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건 정해져 있는 공식 용어들이 있는데 이건 사전을 찾으면 그 용어가 아닌 것으로 나오고 그냥 위대하다든지 장엄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신 분들이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위대한을 붙였다가 그 뒤에 전하나 각하를 마음대로 붙이기 시작했던 것이고 한국에 최초로 50년대 이것을 번역하신 한 분이 그분이 처음에 그걸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마니피코가 뭐냐면은 르네상스 때 도시국가에서 실제로 권력은 갖고 있으나 세습 귀족 출신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메디치가처럼 원래 부르주아 출신인데 어느덧 15세기 말 16세기를 거치면서 피렌체의 거의 공화국이지만 군주처럼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 보고 아무리 존경한다 해도 교황이나 황제나 왕이 하사한 칭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칭호를 받은 가문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 가문이 메디치 가문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엑슬런시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메디치가 아무리 힘이 세도 못 받습니다. 근데 그 메디치가 뭐 그렇다고 뭐 그냥 로렌초야 계속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칭호로 도시국가, 르네상스기 도시국가에서 귀족이 아닌 부르주아 계층의 실권자를 부르는 말이 마니피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로렌초를 만났다 누군가 마키아벨리가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로렌초 이건 너무 사적이죠. 그래서 마니피코 이렇게 부르는 거기에 딱 해당하는 말이 번역을 하면 대인입니다. 이게 중국,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데 현직 뭐 대감 이런 사람한테 쓰지만은 전 관리 심지어는 우들은 이런 사람한테 높여서 부른 말이거든요. 대인.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마키아벨리 사무실에 있는 부하가 출장 간 마키아벨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마키아벨리를 마니피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한 쓰임새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번역하신 대부분 분들이 학자라 하더라도 주로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라 르네상스 역사의 구체적인 부분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하는 알다시피 왕에게 뭐 폐하 또 뭐 왕이지만은 황제 대충 그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렌초에게는 지금 이 시기는요. 그래서 요거부터 반드시 좀 고쳐라. 지금도 보면은 많은 번역에서 이 번역이 아니고 정기 또 소개하는 말 이런 데서도 끊임없이 위대한 로렌초. 왜냐하면은 15세기 말에 살았던 로렌초가 실제로 굉장히 외교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큰 인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마니피코가 됐어요. 그 마니피코는 원래 자기를 부르는 말이지만 정말 이 사람은 그 뜻에 부합한다. 그래서 그 뒤에 특히 이 로렌초를 마니피코라고 별명으로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대인이라고 번역해야지 계속해서 위대한 로렌초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부터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군주로를 읽으면 이 군주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군주국의 종류예요.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군주가 오직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군대를 드는데 그게 12장에서 14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은 이 군주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이때까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나오는데요. 행위윤리에 관한 15장에서 23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야말로 군주론의 악명을 군모술수라고 하는 악명을 낳은 곳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해석을 아주 표피적으로 해서 그런 것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장에서 26장은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비르투 이걸 덕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이것도 왜 덕이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발휘해서 뭐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이탈리아를 해방하라. 그 당시에는 그 블란스, 그다음에 스페인 이런 외세가 들어와서 그 지배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주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이 지배 야만인들, 이태리 사람들은 힘은 약해도 주변의 사람 다 야만인으로 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이라고 이제 자부하면서 이 야만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겉으로는 메디치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디치가에 바쳤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꼭 메디치가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이탈리아 군주 전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겠죠. 이렇게 딱 내부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그 악명이라고 하는 것, 구모술수라는 부분은 다른 것은 다 도외시하고 오직 행위윤리에 관한 것만 또 그 안에서도 몇 장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곡해서 해석함으로써 그 구모술수의 대가라고 하는 해석이 오랫동안 지속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군주국의 종류. 앞에 몇 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군주국의 종류 1장이고요. 그 다음에 세습군주국으로 넘어가는데 2장이고요. 혼합군주국은 3장에서 5장. 빨간 글씨로 된 게 이제 강조점인데요. 신군주국 6장에서 9장. 그 다음에 이제 군주국의 힘을 측정하는 법. 교회령 군주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논지의 방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보시면 마키아벨리가 왜 이런 식으로 장을 만들었을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논지를 펼치면서 그 논지의 종착역은 무엇인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공화국이거나 군주국이다. 1장입니다. 아주 짧은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보면 명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A는 A1이거나 A2다. 그 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A1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럼 A2가 남잖아요. 그럼 A2는 다시 B1이거나 B2다. B1은 이러이러해서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 B2는 다시 C1이거나 C2다. 아주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군주국의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모든 국가는 공화국이나 군주국이다. 방치공은 군주국에 있어요. 공화국에 대해서는 앞에 내가 쓴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논하는 것이 군주국이라는 거죠. 1장에서 2장까지 가면 군주국은 그런데 세습 군주국이거나 신군주국이다. 세습 군주국은 다 아시다시피 뭐 왕국이든 뭐든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것이고, 신군주국은 완전히 새로 정복한 거죠. 그래서 신군주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군주국은 다시 완전히 새로운 신군주국과 원래 자기가 땅덩어리에 좀 있었는데 다른 곳을 병합했을 때 일부를 병합한 거죠. 그걸 혼합군주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시 자기의 의중에는 완전히 새로운 신군주국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면 완전히 새로운 신군주국은 자신의 군대와 비르투를 통해서 획득된 경우와 다른 사람의 군대 및 포르투나를 통해서 획득된 경우로 나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관념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군대라고 하는 바로 자기 능력이죠. 자기 힘입니다. 남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말인데요. 이 비르투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나중에 virtue가 되는데, virtue는 알다시피 미덕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전혀 그런 윤리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비르투는 로마 시대 비르투스라는 라틴어를 번역한 것이고, 비르투스는 원래 그 비르투스 말이 로마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알다시피 그리스가 선진국이고 로마는 뒤에 이제 발전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제도나 법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를 따라합니다. 근데 그리스에 원래 아레테란 말이 있었어요. 이 아레테가 뭐냐면 원래는 호메로스 이야기 정도에 나오는 거 보면 전혀 윤리적 의미가 없이 그냥 자기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도둑놈의 아레테도 있다고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놈의 아레테는 도둑질을 잘하는 겁니다. 여기는 윤리적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가지고 인간적 아레테라 말 쓰면서 아레테라는 말에 굉장히 윤리성을 부여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번역을 덕이라고 번역한 건 제가 처음인데, 왜 그렇게 번역을 안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자의 덕을 연상을 하고, 공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한 능력만 탈윤리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든지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번역으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철학에서는 버추를 원래 번역할 때 모두 덕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든 간에. 버추라는 말도 시대에 따라서 뜻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버추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어입니다. 근데 저거를 능력 뭐 등등으로 번역하면 그거는 개념어가 아니기 때문에 군주론뿐만 아니고 공화론에 대해서는 저작이나 심지어는 희극이나 문학작품 이런 데서 많은 저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능력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전 저작을 통해서 마키아벨리 이걸 봤을 때는 뭔가 하나 역어를 정해가지고 쓰면서 그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인데 자꾸 군주로만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쓰이는 능력이라는 것으로 그냥 통일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덕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노자나 주역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에너지, 활력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주역이나 노자에는 우리가 도덕이라고 했을 때 도와 덕으로 나뉘었을 때 우주는 도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현실화하는 것이 덕이에요. 그 덕이 뭐냐면은 바로 현실화하는 에너지죠.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현실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도덕책은 그 일본 사람들이 한자 두 개를 붙여서 조를 할 때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윤리나 그렇게 막 바뀌었습니다만 전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포르투나는 뭐냐면은 이 로마 시대 때 그리스의 티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로마로 가면 포르투나로 바뀌는 여신이에요. 이 여신의 엠블럼을 보면은 눈을 가리고 물레 비슷한 걸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레의 가장 위에는 왕이나 귀족이 있고 밑에는 노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만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해서 이 사람을 정점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우주의 법칙이 돌고 돈다. 근데 그것을 어느 시기에 누가 정점에 도달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거의 100% 번역하신 분은 운명의 여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운과 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한자를 19세기에 붙인 일본 번역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인데 그 운명이 아닙니다. 요새 많은 또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운이에요, 운. 우리가 운이 좋다. 아, 오늘 운이 좋네. 했을 때 그 운입니다. 굉장히 우연적이기 때문에 내가 혹은 군주가 제어할 수 없는 외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만사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르투와 포르투나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비르투는 능력을 말한다면 이 덕이로 번역되더라도 군주는 첫째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 능력은 자기의 앞길을 반밖에 제어하지 못한다. 나머지 반은 외적인 조건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이 외적인 조건을 나머지 반의 상당 부분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가져오면 자기는 성공하겠죠. 공식적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그 포르투나 혹은 여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 편으로 미소짓게 만들 것인가. 바로 이게 비르투 포르투나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인간 내적인 능력과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외적 조건 간의 관계, 또 거기서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공식 같은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마키아벨리의 굉장히 해안이죠. 이거는 무슨 권모술수나 이런 거로 이야기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자신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르투하고 동의어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정복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의 군대, 이게 바로 포르투나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눈 것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게 비르투 나의 힘으로 했던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부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AB로 나누어서 하나씩을 계속 빼내는데 결국 자기가 쓰려고 한 이 책에서 쓰려고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의 군대 및 포르투나를 통해서 획득된 신군주를 쓰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신군주야말로, 그 군주야말로 가장 위기의 군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키아벨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리더십이 세석 군주처럼 아버지로 받은 편안한 리더십은 리더십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위기에 정말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는가.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면 바로 위기의 리더십이다. 그거예요. 근데 군주를 대상으로 삼았을 때 정말 위기는 뭐냐면은 자기의 힘으로 정복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덜 위기라는 겁니다. 남의 힘으로 운수가 좋아서 그렇게 해서 정복을 했을 때 그 정복된 굉장히 불안한 그 나라를, 국가를 어떻게 확고하게 내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그 권력, 내 손에 일단 들어온 권력을 어떻게 확고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금호술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잡자고 하는 거 아니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마키아벨리를 좀 더 포용성 있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정치나 권력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우리는 가하고 있지만 푸코가 말했듯이 일상생활에도 권력이 존재합니다. 가부장적 권력도 있고요. 자기는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작은 권력이라도 추구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키아벨리를 나중에 할 말입니다. 미리 좀 하자면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하고 그 군주론에 있는 걸 그대로 써먹자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마키아벨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찰의 부분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현대에 되살리면
훨씬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은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제 조금 부수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군대 및 운을 통해서 획득된 경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무자비한 폭력으로 군주가 된 경우 시민의 동의에 의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개는 앞에서 A, B, B, C, C, D 이렇게 나온 거하고는 좀 다른 두 개의 부분이 붙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요건 해석의 나름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피렌체를 생각한 거 아닌가 그 당시에. 이 군주로는 사실상 지금으로 봤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피렌체도 그 당시에 약간 혼란한 지경이었지만 그리고 메디치가 바치긴 했지만 피렌체의 국정을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래 바치려고 했던 줄리아노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줄리아노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결국 못 바치고 그 조카에 해당하는 아까 말한 데인 로렌조가 아닌 조카 로렌조에 바친 것인데 그 줄리아노가 곧 이탈리아 중부 지방에 새로운 국가의 군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황이 자기의 삼촌 교황이 레오 10세였거든. 교황이 그것을 마련해 줄 것이라 소문이 굉장히 돌았고 마키아벨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감옥 생활하다 겨우 빠져나간 상황에서 옛날부터 잘 알았던 줄리아노에게 이러한 계책을 이야기함으로써 본인 다시 관직에 좀 봉직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쭉 나오는 다른 사람의 군대 및 포르투나를 통해서 획득된 게 이거는 바로 줄리아노를 이야기합니다. 줄리아노가 굉장히 똑똑한 군주라서가 아니고 메디치가 교황이 마련해 줬대.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를 해준 것인데 밑에 나오는 경우는 줄리아노에게도 말하는 것이고 피렌체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사례를 보면 굉장히 무자비하게 무지막지하게 야만적으로 군주가 된 경우도 있는데 자기는 시민의 동의에 의해서 군주가 되는 것이 나중에 다스리기 쉽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두 분은 부가적이지만 줄리아노나 피렌체에 대해서 좀 더 군주가 되더라도 시민 군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의 바람을 빌겠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논지의 귀결점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는 포르투네에 획득된 경우 요거고 그 뒤에까지 말하면 시민군주로 귀결되는 거죠. 요것이 지금 현재 11장까지의 논지 요것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 아까 행위윤리에 나오는 것만 떼가지고 자꾸 보니까 아까 권력 구모술수라는 이야기만 자꾸 나오는 거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갖추어라.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자신의 군대라고 해서 그 자신의 군대가 결국 무엇인가? 이 도시국가에서는 자신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시민군입니다.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이탈리아 도시국가는 실제로 한 11세기, 12세기 초에 생겨난 것인데요. 처음에 생겨날 때는 이 오폴로라고 피플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이 귀족과 대상인에 대항해서 자기 권익을 굉장히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 중하층이지만 사실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군이라는 말이 맞는데 이제 뽀폴로도 굉장히 폐퇴하고 이 시기 15세기나 16세기쯤 되면은 실제로 공화국이긴 하지만 상당히 권세에 있는 수십 개의 가문들이 서로 연합해서 다스리는 일종의 과수정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자기들 이익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그런 이제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는 사실 나중에 마키아벨리가 용병을 싫어했기 때문에 시민군을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당시 시민 중에는 저걸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농촌에 가서 농민들을 끌어모으거든요. 그래서 그 농민도 그럼 그 시민이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저 시민군이라고 하는 것은 용병대에 반대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이제 용병대와 원군은 무익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시민군을 이렇게 주장한 데는 사실은 로마로부터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로부터 내려오는 굉장히 오래된 어떤 가치, 자유에 대한 가치가 살아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시민이 곧 전사다.
이른바 시민 전사의 관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절 그리스는 알다시피 자기 스스로가 농사를 짓다가 혹은 자기 일을 하다가 추첨을 해서 한 달 동안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똑같은 시민 동료를 추첨해서 관리가 돼서 다스려요. 한 달 뒤에는 자기 내려와서 다시 자기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추첨됩니다. 좀 이상적으로 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아이제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말한 적극적 자유입니다. 모든 자유 중에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책임진다. 그래서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자유 중에서 가장 범위가 큰 것이죠. 단순히 누구로부터 받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곧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 공동체를 책임져야 돼. 이것이 곧 시민이면서 동시에 전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용병은 여기 반대되는 거죠. 용병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병은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저 마키아벨리 관념은 그리스, 로마에서 이어져온 르네상스가 이제 고전고대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휴머니스트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특히 시민군을 주장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직접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장 5장 6절. 어떻게 사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서로 거리가 먼 것이므로 행해져야 하는 것을 위해 행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보존보다는 오히려 파멸을 배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측면에서 선을 표방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 사이에서 파멸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군주가 스스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선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다른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성품은 참 좋기는 하지만 군주가 그런 성품을 실제로 발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따서 보면 이거는 특히 도덕론자 또 종교의 교리에 아주 심취한 분들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사탄의 목소리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겉모술수다 하는 식의 여론을 만들어낸 게 된 것인데 저런 것을 볼 때는 사실은 컨텍스트를 봐야 되고 맥락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나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비난을 할 때 자기는 마치 떨어져서 항상 도덕적인 것처럼 남을 비난합니다. 근데 저것을 나에게 딱 거울 효과처럼 반영하면 아무도 그런 비난을 할 수 없어요. 자기의 거울이에요.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갖고 있는 것은 권력이 갖고 있는 본질, 아무리 미화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첫째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나를 성찰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많은 것 중에서 특히 딱 이 두 개 때문에 겉모술을 쓰냐 아니면 사탄의 목소리라고 나온 거죠.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비보다는 잔혹해야 한다.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택해야 한다. 군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욱더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약속보다는 배신을 하라. 야, 이게 어떻게, 이건 도대체 교회에서 가르치고 평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딱 반대로만 하라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굉장히 그 뒤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자비보다 잔혹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은 군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시민을 다스려야 하는가? 군주는 왕은 이렇게 다스리십시오 하는 것은 뭐 동서고골막론하고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뭐 조선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99% 똑같은 말이 쓰여져 있는데요. 항상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비를 베풀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랬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근데 마키아벨리는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반대로 했습니다. 다
저기 있는 게 사실 다 반대인데요. 아니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잔혹함을 하라. 근데 저 잔혹함이라는 것은 조금 현대적으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그 네로처럼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사람 죽이고 이런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저 잔혹함. 엄격함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근데도 아 그래 뭐 내가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가가 영이 될 수가 없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 때로는 가혹한 벌을 줄 수도 있어야 된다. 그거거든요.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법가와 유사하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뭐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정치 사상에서 유사하다고 해서 전혀 이렇게 시대와 맥락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유사한 정도지 그걸 너무 심하게 유사한 거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런 부분은 유사합니다. 법가와. 그러니까 권력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칙을 지켜야 할 때는 지켜야 된다. 그 다음은 더 심오한 좀 이야기인데요.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택하라. 저 두려움은 번역을 하자면 한자어로 하면 공포가 됩니다. 우리말도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면 조금 외인이 넓고 공포라고 하면 굉장히 좀 좁죠. 약간 한자어지만.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이거는 마키아벨리 직접 하지 않는데 거의 똑같은 뜻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사랑은 주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주인데 군주가 사랑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신민으로부터. 그럼 그 사랑은 누가 주는 겁니까? 신민이 주는 거예요. 군주에게. 주는 사람이 뺏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현대에 오면 대중은 변덕스럽다. 그런 말 많잖아요. 연예인 보세요.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다. 왜 인기인지 모르지만은 너무 인기 있어서 기분이 좋다. 돈도 많이 벌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무슨 조그만 소문 나니까 인기가 싹 없어져 버려서 거기에 너무 충격받은 아직까지 사회 경험이 없는 젊은 애들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사실은 정치가도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팬이 있다는 겁니다. 팬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팬덤을 말하는데 팬덤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자기는 언제 권력을 잃을지 모른다. 정치가 연예인. 똑같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시민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나로부터 나오는 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남에게 기대지 마라. 포로투나 기대지 마라가 똑같습니다. 저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는 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 저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시식으로 바꾸면 경외감도 되고 존경심도 되고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그걸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면 요새식으로 뭐 갑질이 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맞추어서. 이거는 뭐 수백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의 어떻게 보면 변형법 안에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랑과 두려움이 모두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불가능하다.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군주가. 그랬을 때는 두려움을 택해야 한다.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사랑을 택해라고. 마키아벨리는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군주는 공인이고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이 또 모두의 안위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그걸 지켜야 한다는 목적이 있을 때는 두려움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은 나쁜 거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신의보다는 배신을 공고하라는 것은 이거죠. 요새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에서 종종 나타나는데 동맹국인 줄 알았더니 배신했다. 한국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바보처럼 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주겠다. 그겁니다 바로. 저 배신을 신의보다는 배신을 공고했다는 것은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각 나라가 있습니다. 서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평화조약을 맺었으면 평화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나라가 그 평화조약을 무너뜨리고 갑자기 공격했다. 독일, 러시아 뭐 이런 거 서로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지도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른 나라가 언제든지 조약을 어길 수도 있다고 하는 대비가 돼야겠죠. 당연히. 바로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배신을 권고한 것이 무조건 조약을 어기라 이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니고, 다른 군주들은 여우와 마찬가지고 뭐 자기도 여우이겠지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르네상스 때는 뭐 그런 게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럼 자기는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데, 바보처럼 뭐 약속은 항상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나는 무조건 약속 지켰다. 그러면은 뭐 결과는 뻔한 거죠. 여기에 나오는 행위 원리는 사적인 인간에게 권고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적인 인간에게 제시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사적인 인간에게로 확대시켜서 권모술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일반적으로 정치를 굉장히 사적인 장으로 자꾸 봅니다. 사적인 장의 연장으로. 나중에 이제 20세기 와서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베네디토 크로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마키아벨리는 결국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여기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분리시키려고 했다. 말하자면 정치와 도덕이 다른 것이라 이야기했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또 어떤 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뭐 정치는 그러면 윤리가 없단 말이냐. 기독교적 윤리나 통상적 윤리가 아니더라도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에도 다 있다. 그 말 맞습니다. 하지만 크로체가 했던 말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명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때 윤리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윤리를 말한 것이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 나름대로 윤리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정치 나름대로 윤리라는 것이 바로 저겁니다. 저런 것이 바로 정치에서 일어나는 윤리다. 그래서 정치가들이라는 사람이, 정치가 참 힘든 것이 뭐냐, 팬을 의식해야 되겠죠. 그래야 표가 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도.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거 없다고 확신했을 때도 여론이 나쁘면 안 좋습니다. 팬을 다스려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바보가 됩니다. 줄다리기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똑똑하게 굴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또 그걸 물고 늘어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상한 정치 투쟁,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자꾸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사적인 이야기만 갖고 자꾸 물고 늘어지나. 정치가들, 정치의 영역에 가면 그러한 딜레마에서 나타나는 것들, 그걸 통해서 자기는 다시 팬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치가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신사정치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신사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품위 있는 말을 하면서 하는 정치가 가장 신사정치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너무 막말을 한다. 이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적어도 말은 좀 품위 있게 하되 공격을 하겠죠. 공격을 안 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정치라는 게 원래 그래요. 사적으로 화해하는 것 같은 그런 정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나머지도 모두 반대로 했지만 실제로 저 두 개가 권모술수의 대가다, 악의 뭐 사도다 하는 그런 말을 낳은 두 장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극히 일부가 그렇게 확대 해석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군주론 어디에서 베리타 에페투알레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뭐 그대로 직역하자면 effectual truth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도 그런 뜻을 과연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일종의 이제 실제적 진실, 조금 더 말하면 실효적 진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이것을 굉장히 주장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 같은 데서는 진리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를 생각했을 때 현실과 정치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적용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말을 아무리 해도 현실하고 이상하게 괴리가 항상 나타난다. 그래서 아무런 소득이 없다. 그래서 실효적 진실, 사물에 대한 상상보다는 그것에 대한 실제적 혹은 실효적 진실을 쫓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키아벨리 말하는 현실주의. 누구의 눈으로 봐야 성공할 수 있는가? 나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는가? 아는 사람들. 요새식으로 말하면 대중의 눈으로 바라봐라.
이게 지금 현재 칠세소리에서 계속 군주론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좋다. 내가 생각할 때 이 가치가 맞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나는 거의 소중하고 나는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겠다 하면 그 사람 훌륭한 분이에요. 사적인 인간으로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적인 인간이 되면 그렇게만 살아갖고는 도저히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공적 영역에는 비유를 하자면 여우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니 여우들끼리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양처럼 행동하면 잡아먹히는다. 이 여우들끼리 각축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가 가질 수밖에 없는 본질. 끊임없이 서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경쟁.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장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내가 좀 뭔가 출세를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양처럼 행동해가 출세가 안 됩니다. 뭐 이걸 이제 확대해서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남을 밟고 일어서자. 뭐 뒤에서 뒤통수를 치자. 뭐 거기까지 확대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되면은 그거는 마키아벨리즘에서 송유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타락하는 거죠. 사실 마키아벨리는 사적 인간들의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도 마키아벨리의 어떤 뭐랄까요? 그 취지를 살리자면 그 송유로 하향돼 버리면 더 이상 군주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먹고 먹히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 어디가 한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마키아벨리가 곳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공식을 여러 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대로 내가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산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성공할 것 같으면 누가 성공을 못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는 것은 뭐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로 타고난 성격이 있잖아요. 이 성격이 안 바뀝니다. 잘. 마키아벨리가 어느 곳에서 그랬어요. 왜 내가 이런 식으로 포르투나 비르투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그 반대로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역사상 종종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성격 때문이다.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공식이 성격은 바꾸기 힘들지만 가능하면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성격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중요한 공식인데 이것도 또 이제 오해를 약간 하면 기회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중요한 어떤 메시지는 굉장히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경계선을 싹 넘어버리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속류로 화해버리고 사실상 성공할 확률도 없습니다. 처음에 조금 성공하는 듯 보이다가 나중에 모두 지탄받고 나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경계를 어떻게 지키면서 가느냐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성격을 고정시키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변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다. 이것을 지키면서 동시에 아까 말한 포르투나 피루투의 비유 그걸 통해서 외적인 조건을 자기 것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그 능력 그 양자를 조화시켰을 때 자기는 성공한다. 유명한 이제 일종의 공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느냐 그 아주 밑바닥에는 이기적 인간 본성론이 있다. 이거는 이미 요새 DNA가 많이 발전했을 때는 이기적 유전자 말 좀 많이 들어보셨었는데 처음에 그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저 이직이라는 말을 꼭 나쁜 것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DNA라는 것은 가장 이기적의 본원은 무엇인가? 그 DNA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유기적 생명체의 본질이고 신이 그 유기체를 혹시 만들었다면 신이 이미 준 본질입니다. 너는 살아남아라. 너는 생존을 해야 된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삼남만상의 유기체가 생기지 못했을 어떻게든 살아나려는 거잖아요. 거기서 필연코 나타나는 경쟁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세계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겉모습으로서 아닙니까? 아니 도덕은 없지만 내가 쟤를 잡아야 내 새끼를 먹여 살린다. 그럼 거꾸로 저쪽
사슴 어미가 새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기 새끼가 잡아 먹히는 거잖아요. 인간들은 그걸 보면서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니까 우리는 너무 동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 세계로 오면은 그런 경우에는 옥수심이 불타서 복수하고 싸웁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이 만드는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DNA로 보면은 바로 동물 세계에서 보는 것이 그냥 DNA 본질이에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관념이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굉장히 동물 중에 가장 많이 진보한 동물임에 틀림없지만 동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협동심 같은 거 어디서 나타나냐? 그거조차 이기적인 것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협동을 한다는 거예요. 협동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면 협동하는 거죠. 협동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도 협동하는 그런 경우는 단기적으로 나타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DNA는 잘 몰랐겠지만 이기적인 인간 본성론에서는 굉장히 일찍 마키아벨리가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셈이 되죠. 철학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이것을 결국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홉스인데요. 토마스 홉스. 너무 철학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홉스는 많은 사람이 또 지탄을 받았죠. 그러나 지금은 마키아벨리, 홉스, 뭐 다른 쭉 이 사람으로 오는 그 계보를 지금 그 사람을 그런 주장을 하겠다 해서 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표피적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면 그럼 자기는 악이 아닌가? 자기는 이기적이 아닌가? 이 세상에 나는 이기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도. 경고라는 것은 다시 나타나는데 언제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존의가 위태로울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기에 이제 또 나타나는 개념어가 네체시타라는 것인데 영어의 necessity, necessary, 필연성,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데도 그렇게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나오죠. 군주가 여우로 둘러싸인 곳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자의 힘과 사자는 힘은 있지만 계략이 약하죠. 여우는 계략은 있지만 힘이 약합니다. 하나 두 개를 갖추고 적재적소에 사용했다. 이른바 사자와 여우의 비유. 이것은 원래 키케로가 한 것인데 키케로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마키아벨리는 그 윤리를 탈윤리화해요. 기존의 가치에 표피적으로 얽히지 말고 그 본질을 직시하여 운과 상황 변화에 따라 어느 쪽으로든 바람 부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키아벨리가 신군주의에 공부하는 치세술의 핵심. 이게 아까 제가 바람 부는 대로 자기의 성격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성찰을 하지 않고 일부만 떼어가지고 공격을 해서 나타나는 이른바 마키아벨리즘이고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마키아벨리 사상이라는 뜻이죠. 1차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저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사용됐던 마키아벨리즘은 거의 대부분이 의미상으로 보면 속류 마키아벨리즘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키아벨리즘 말을 쓴다 하더라도 속류에서 좀 벗어나서 1차적으로 마키아벨리가 좀 더 적절한 의미로 쓰였던 마키아벨리 사상. 그것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사적인 영역으로 옮기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곡해해서 이것이 마키아벨리즘으로 주장하는 사전에서 나타나는 군모술순이 그런 것들은 비록 마키아벨리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적절하고 적절한 의미의 마키아벨리즘이 아니고 속류 마키아벨리즘.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장한 예언자로서의 신군주. 요 마지막 장들은 굉장히 특히 제일 마지막 장이 그렇습니다만은 앞에는 이렇게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따라가면서 어떤 것을 내가 논지의 종착점으로 삼는가, 그 종착점에 온 군주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걸 설명을 했다면 그 뒤에는 자기가 바친 군주들에게 그런 것 이러한 자기의 것을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탈리아의 어떤 상황
이 상황을 좀 개선시켜 보라고 하는 권고,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군주들은 왜 이렇게 나라를 이루는가? 거기에 대한 고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사들은 괜찮은데 장군들,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허약하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하죠. 그 세계관을. 비르투 덕으로서 포르투나 운을 제압하라. 여기서 이제 이 25장에서 유명한 포르투나를 여인에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르투나는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르투는 비르투스 할 때 비르 이 말은 라틴어로 남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르투스는 로마 사람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썼지만 그 인간은 남자죠. 남자 공인을 말합니다. 로마에서 장군이나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적 윤리가 있는데 그 윤리가 뭐냐면은 농사 짓고 뭐 이런 자질구레한 일도 할 수 있다. 그 못 하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먼저 국가에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에 봉사하지 않고 자기가 돈 있다고 해서 자기 혼자 일만 하면 이거는 귀족으로서 취급을 못 받습니다. 장군으로 봉사하고 정치에 나와서 봉사를 했거나 하고 있어야 내 취미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새식으로 말하면 요새 뭐 군복무를 했나 안 했나. 아니 대통령이 되는데 군복무를 안 하고 빠져나갔다. 그럼 곤란하다. 그런 사고방식과 아주 유사한데 그 로마 시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의 윤리를 그대로 사실 되살리려고 한 것이 마키아벨리예요. 아까 시민전사 개념도 그렇고 내 손으로 지킨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비르투라고 하는 것은 남성으로 지금 이제 의인화된 거죠. 그래서 비르투는 남성, 포르투나는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로 이 페미니스트가 가장 비난하는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완전 가부장적 내지는 자기 손에 소유물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현대의 남녀 여성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마키아벨리는 그 시대 사람이었고 그 시대 남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심지어는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원어를 번역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지만 재번역을 요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인을 그냥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남자들 그랬나 봐요. 마초가 돼야 여자가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들겨라 일어나서 여자를 좀 심하게 의역을 하지만 두드려 패스라도 내 거를 만들어라. 실제로 두들겨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두들겨. 마키아벨리가 뭐 비난을 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시대의 여성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빌리면서 어쨌건 이 비르투 덕으로서 포르투나를 제압하면 결국은 50%는 내가 갖고 50%는 저기 갖고 있으니까 저 여인이 나에게 미소를 짓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비유하자면 현실에서 뭐겠어요? 내가 성공한 군주는 권력을 차지하고 권력을 지키는 것이 된다. 그런 비유죠. 유명한 비유. 그래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문체가 달라지는데 그냥 연설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권고하는 것처럼 그런 문체로 쓰고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모든 방책과 성품을 발휘하여 이탈리아를 지키고 야만인들부터 그것을 해방해 주십시오. 메디치가에 대해서 바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디치가에 아첨한다 그랬지만 그것 역시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메디치가가 피렌체나 그걸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메디치가 진짜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은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선언을 한 거죠. 자, 이것으로 일단 군주론의 텍스트를 어떻게 독해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독해인가, 역사적 독해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질문이나 이런 것은 그 뒤에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휴식 취하고요. 무대가 마련되면 토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